안녕하세요. 최정령 어드바이저입니다. 오늘 화목한 런치스탁에서는 최근 관심도가 커지는 시장이죠. ETF 관련 내용으로 준비했습니다. 오늘 ETF에 대한 설명을 해주실 미래에셋 자산운용 최창규 본부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이미 ETF 관련 분야에서 워낙 유명하신 분이라서 네. 많은 분들이 다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NH투자증권을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도 NH투자증권을 너무나 많이 사랑했었고 20년 정도 근무를 했었던 최창규라고 합니다. NH증권을 2021년에 퇴직을 하고 네. 삼성자산운용 그리고 미래에셋 자산운용을 거쳐서 ETF에 올인을 하고 있고요. 오늘도 ETF 관련된 재미난 정보들, 또 시장이 너무나 뜨겁지 않습니까? 이런 뜨거운 시장에서 어떻게 같이 따라가야 되는지 아니면 끊고 가야 되는지 이런 판단도 좀 곁들여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 요새 시장이 너무 뜨거워지다 보니까 네. ETF 시장도 너무 이제 좋아지고 있고 네. 되게 바쁘시잖아요. 네.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상승으로 코스피 지수가 어느덧 이제 6,000포인트를 이제 넘보는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지금 이 방송을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께서 이제 가장 궁금하신 게 그럼 AI 그리고 반도체 이게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하지 않을까 싶어요. 맞습니다. 네. 네, 제가 아침에 준비를 하면서 네. 한 가지 재미난 사실을 뽑아왔습니다. 네. 혹시 우리가 연금 계좌에서 만약에 투자한다면 만약에 어떤 거부터 투자하시겠어요? 연금 계좌에서? 무조건 S&P 500, 네. 나스닥 100, 그리고 슈드 이런 미국 관련된 ETF들을 많이 투자하실 건데요. 네. 재미난 사실 말씀드릴까요? 5년 수익률로 보면은 드디어 우리의 코스피 200이 나스닥 수익률을 이겼습니다. 오늘. 와, 대단한 날이네요. 오늘 네. 이겼습니다. 오늘 대단한 날이고요. 네. 그만큼 한국 증시가 뜨겁기 때문에 한국 증시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네. 미국 증시에 대해서도 저희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렇지만 AI라는 것이 어떻게 흘러갈지 그리고 누가 승자가 될지 네. 저희도 모릅니다. 그래서 AI와 관련된 얘기를 살짝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리고 한국 시장과 관련된 얘기를 좀 길게 드리고요. 그리고 또 야, 이제 너무 피곤해. 나 이제 먹을 만큼 먹었어. 네. 이제 팔고 좀 안전하게 배당받아서 나 노후 생활 하고 싶은데 그런 ETF는 없어? 라고 여쭤보시는 고객님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리츠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다양하게 준비를 해주셨는데 네. 그럼 이제 가장 궁금해 하시지 않을까 싶은 AI 그리고 네. 반도체 부분에 대해서 네. 이제 여쭤볼까 하는데 네. 이 2026년에도 이 반도체는 계속 좀 좋을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그렇습니다. 상황이에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상승폭이 큰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들이 많으실 텐데 네. 이 본부장님께서는 현재 AI 관련 분야하고 이 반도체 분야 시장 전망하고 투자 의견은 어떻게 가지고 계실까요? 결국은 AI 산업을 바라볼 때는 네. 지금은 미친 듯이 투자를 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왜냐하면 AI를 이용한 다양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네. 데이터 센터가 있어야 되고요.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서버가 있어야 되고요. 서버에 들어가는 하드웨어가 있어야 됩니다. 네. 제가 준비한 장표 잠깐만 띄워드리면은요. 네. 결국은 왜 이렇게 미친 듯이 투자를 하는 걸까라는 퀘스천 마크가 붙으실 겁니다. 네. 지금은요. 저희는 이렇게 생각해요. AI라는 거대 흐름은 하루 이틀에 끝날 산업이 아닙니다. 분명히 5년, 10년 후에는 우리의 세상을 뒤바꿀 혁명적인 변화거든요. 네. 이런 혁명적인 변화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각 기업들이 미친 듯이 설비 투자를 하는 겁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2천억 달러 정도 투자를 할 계획이고요. 네. 근데 또 재미난 것은 아마존의 실적이라든지 이런 게 좋았어요. 근데 시장에서는 너희들 너무 많이 투자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오히려 주가가 떨어졌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은 두 가지 양날의 검을 보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시장을 지배할지 몰라. 그렇지만 지금 당장은 과도한 캐펙스 투자 좀 부담되지 않겠어? 라는 두 가지 질문들을 끊임없이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글의 알파벳도 1850억 달러 투자를 발표를 했고요. 메타도 거의 200억 달러?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도 분기별로 300억에서 400억 달러 정도 투자를 하겠다. 애플은 그래도 AI 투자를 가장 안 하고 있어요. 네. 안 하고 있어서 어떻게 본다면 AI에 너무 지친 투자자들, 이런 투자자들한테는 애플이 헤게머니를 좀 쥐고 있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도대체 누가 승자가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직까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얼마나 더 투자할지 간단하게 또 정리를 좀 해갖고 왔어요. 네. 얼마나 투자할지 정리를 좀 해갖고 왔는데 이거는 각 회사마다 조금씩 틀려요. 어떤 회사가 전망하는지에 따라 조금씩 틀리지만 지금은 2026년에 대략 8천억 달러 가까이 캐펙스 투자를 할 거다. 이렇게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훨씬 더 많은 투자를 할 거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과도하게 투자를 했으면 가장 민감한 게 뭘까요? 민감한 변수? 금리. 아, 금리. 예, 그래서 사람들은 FOMC에서 케빈 워시가 금리 인하를 할 건지, 몇 번을 할 건지, 금리 인하 설마 안 하는 건 아닌지 이런 거에 초미의 관심이 쏠려 있어요. 그런데다가 미국 정부도 정부 부채가 너무나 많거든요. 네. 정부 부채가 많다는 것은 금리가 올라버리면 거기에 해당되는 이자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FOMC 의사록도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갖고 왔어요. FOMC 의사록 1월 FOMC 의사록이었고요. 네. 1월 달에는 금리를 인하하지 않았어요. 금리를 동결했는데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전반적인 기본 스탠스는 관망이에요. 관망. 지금 미국 경기가 좀 좋은 것 같은데? 네. 인플레이션도 좀 잡힌 것 같은데? 여기서 금리 인하를 할 만큼 경기가 안 좋나? 이런 것들도 좀 있고, 아니야, 여기서 고용도 좀 약간 이상하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통해서 미국 경기를 다시 한번 살려야 돼. 뭐 이런 얘기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네. 여기서 제일 좀 약간 애매했던 게 제가 두 번째 줄에 정리를 해놨는데, 인플레이션이 고착되면 인상 가능성도 열어두겠다.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인상 가능성도 열어두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시장이 깜짝 놀란 거예요. 네. 그러면 앞서서 제가 설명드렸던 대규모 AI 관련된 캐펙스 투자를 했던 기업들한테는 부담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이자 부담이 상당히 커질 수 있을 것 그렇죠.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은 깜짝 놀란 거죠. 실제로 케빈 워시가 짜잔 하고 등장했을 때도 네. 시장은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분은 비둘기가 아니라 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비둘기가 아니라 금리 인상을 요구하는 오히려 매에 가까운 사람이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때 한번 미국 시장은 기술주 중심으로 조정을 받았었고요. 네. 그리고 또 FOMC 의사록에서 양방향 스탠스를 얘기를 하니까 시장은 깜짝 놀랐던 거죠. 네. 결국은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AI 캐펙스 투자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국면이에요. 왜냐하면 지금은 승자가 모든 걸 다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산업의 초창기 국면이기 때문에 네. 과도한 캐펙스 투자를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과도한 캐펙스 투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자 부담, 금리 정책이 굉장히 민감해진 그런 네. 상황이에요. 근데 이거를 풀어놓고 보면은 한국 시장엔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캐펙스 투자 하게 되면 데이터 센터 지을 거죠. 그렇죠. 데이터 센터에 서버 넣을 거죠. 전력기기 넣을 거죠. 이러다 보니까 한국 기업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좋은 거예요. 지금 최근에 병목 현상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네네. 병목이 크게 보면은 메모리 반도체에서 병목이 일어나고 있고요. 네. 스토리지에서 병목이 일어나고 있고요. 전력기기에서 또 병목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네. 이거 세 개다 한국 기업들. 한국이 잘하는 네. 기업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분석을 하면 할수록 한국 기업이 더 좋아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들을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반도체 그리고 이제 전력기기 그리고 스토리지. 이렇게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지금 반도체도 상당히 좋아요. 네. 이제 좋은 상황에서 오늘 이제 저희가 이 2월 20일 금요일 날 촬영을 하고 있는데 주식시장을 보면 그 전력 인프라 쪽 그 종목들이 좀 상승을 하는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데 네. 전력 인프라도 그럼 좋게 보고 계신 거죠? 그렇습니다. 결국은 대규모 캐펙스 투자를 풀었으면은 네. 그만큼 데이터 센터를 많이 지을 수밖에 없고, 지금 데이터 센터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전력입니다. 물론 야 엔비디아 GPU 모자르잖아. 그리고 마이크론이나 삼성전자, 하이닉스, HBM 모자르잖아.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네. 이거는 부가적인 얘기예요. 왜냐하면 전기가 안 들어오면 그쵸. 전기가 안 들어오면 우리 정말 뭐 게임하기 위해서 정말 200만 원짜리 컴퓨터를 맞췄어요. 네. 근데 전기가 안 들어오거나 전력이 모자라서 하다가 꺼져요. 그러면은 저 애써서 게임 포인트 모아놨는데 한꺼번에 다 날아가는 그런 상황들이 연출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 타이거 ETF에서 가장 첫 번째로 꼽고 있는 아이디어는 뭐니 해도 메모리 반도체 쪽에 그 병목이 너무 심하니까 네. 첫 번째는 반도체 중심으로 가자. 이런 말씀을 첫 번째로 드리고 있습니다. 네네. 자, 관련해서 장표를 좀 준비했는데요. 제가 한번 쭉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앞에서는 우리가 AI 관련된 얘기를 좀 드렸었고 캐펙스 관련된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네. 그리고 캐펙스 관련된 얘기를 드리면서 가장 치명적인 부분이 전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2월 5일자 기준으로 MSCI 국가지수 기준의 YTD 수익률을 가지고 와봤어요. 사우스 코리아가 1등! 어우, 너무나 좋죠. 너무나 네. 좋죠. 근데 2등이 누구죠? 칠레인가요? 페루입니다. 페루. 네. 근데 페루가 뭐가 많이 나는 나라죠?
저 이거 알 것 같아요. 네. 구리. 맞습니다. 페루가 구리가 굉장히 많이 나는 나라고요. 터키 이머징 마켓, 브라질 이머징 마켓, 콜롬비아 원자재, 그리스 이머징 마켓, 칠레 원자재. 즉 네. 원자재면서 이머징 마켓에 속해 있는 국가들의 수익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네. 어찌됐건 AI 산업이 커지면 커질수록 관련된 산업 광물의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산업 광물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그 나라 지수의 MSCI 수익률을 통해서 이미 증명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네. 자, 그렇다면 병목이 어디서 나고 있느냐?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은 느끼셨을 텐데 AI 병목은 첫 번째는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저도 나이가 50 넘어가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기억력이 깜빡깜빡 하거든요. 네. 데이터 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데이터 센터도 우리가 처리하는 데이터의 양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으니까 그 데이터를 순간적으로 저장을 하지 않으면 데이터가 날아가거든요. 옛날에 우리가 챗GPT 할 때는 네. 히스토리가 안 남았었어요. 근데 지금은 히스토리가 다 남지 않습니까? 이게 네. 다 메모리에 저장을 해둔 영향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는 수요가 굉장히 끊임없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순간적인 저장 매체는 메모리 반도체에 담아놓을 수 있겠지만 그거를 좀 저장해야 되는 스토리지도 굉장히 병목이 심합니다. 대표적인 기업이 웨스턴 디지털. 네, 그리고 일본에 있는 뭐 키옥시아, 뭐 이런 회사들이 네. 뭐 이런 스토리지를 만들고 있는 그런 회사들인데요. 어젯밤에 보니까 주가가 좋아요. 미국장은 빠져도 뭐 웨스턴 디지털이라든지 네. 우리가 USB 메모리 만드는 회사로 생각하고 있는 SD 카드 만드는 그런 회사로 생각하고 있는 기업들의 주가가 굉장히 좋다는 것은 네. 거기서 병목이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전력에서도 병목이 굉장히 크게 일어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잘하고 있는 전력기기 3사, 수주잔고라는 것은 이미 주문을 받아놓은 그런 백오더, 백로그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잔고들인데요. 네. HD 현대일렉트릭은 9.9조 원, 그리고 효성중공업은 11.9조 원, 그리고 LS일렉트릭은 5조 원의 수주잔고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025년 연말 기준이니까 네. 아직도 더 많이 영업을 해서 더 많은 수주잔고가 늘어날 수도 있어요. 이것만 보면은 AI 산업이 미국에서는 치고받고 있는데 네. 한국에서는 수혜라는 게 느낌이 오시죠? 예, 그 효성중공업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2025년 한 해의 가장 대장주로 뽑을 수 있는 주식 아니었나요? 그렇죠. 저도 이 중에서 어떤 종목을 뽑아야 될지 참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그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저는 이 세 종목은 AI 산업이 커지면 커질수록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국이 또 잘할 수 있는 분야가 뭐냐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특히 AI 산업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한국이 잘할 수 있는 게 뭐지? 메모리, 오케이. 전력기기, 오케이. 뭐 이런 것들은 다 오케이인데, 그리고 뭐 스토리지도 한국에서 조금씩 하고 있으니까 하이닉스가 네. 오케이. 그러면 뭐지? 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내린 결론은 피지컬 AI, 오. 휴머노이드 로봇. 저 그거 봤어요. 그 보스턴 다이나믹스 네네네. 로봇이 이 체조 동작 따라하는 거, 그거 완전 네. 장난 아니던데요? 물론 지난 설 연휴 기간 동안 중국에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 회사들이 춤추고 막 네. 댄스하고 저는 그거는 쇼잉이라고 생각해요. 휴머노이드 로봇은 그렇게 춤추고 하는 것은 모션, 동작만 학습을 시키면 누구나는 아니겠지만 네. 어느 정도는 따라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제조업 현장에 투입돼서 자동차를 조립하고 배를 조립하고 그리고 뭐 각종 작업을 하는 이런 모습들이 중요한 거고요. 네. 이러기 위해서는 큰 무게를 들어 올릴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네. 근데 아틀라스 같은 경우에는 얼마까지 들어 올릴 수 있죠? 50kg. 50kg. 예. 모터로 50kg를 들어 올리는 것은 네. 굉장히 큰 힘이 필요한 그런 영역인데요. 아틀라스가 그런 걸 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런데다가 한국에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 기업들은 대부분 다 대기업을 등에 업고 있어요. 즉 네. 무슨 말이냐면 휴머노이드 로봇이 대중화된다, 상용화된다면 바로 현장 투입! 이게 가능하다라는 구조이기 때문에 네. AI 산업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한국은 휴머노이드 로봇도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타이거 ETF에서는 무조건 반도체 탑10, 삼전 하이닉스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은 갖고 있어야 돼라는 게 첫 번째 주장이고요. 네. 두 번째 주장은 역시 뭐니 해도 전력이 모자르니까 그리고 또 이런 전력기기 특히 변압기 같은 경우에는 아마 사이즈가 제가 알기로 이 스튜디오만 할 거예요. 네네. 변압기 한 대가. 네. 그런데다가 그러면 중국산 변압기를 쓰면 되지 않겠어? 라고 얘기하지만 미국이 설마 중국산 변압기를 쓸까요? 안 쓸 것 같은데. 안 써요. 그런데다가 작년인가요? 중국산 변압기에
킬 스위치가 달려 있었대요. 그게 굉장히 사회적인 문제가 됐었는데 네. 킬 스위치가 뭐냐면 원격으로 꺼버리는.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우방국인 한국이랑 할 수밖에 없는 영역입니다. 그리고 네. 마지막으로 코리아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은 지금 양산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저도 알고 있어요. 영업이익 아직까지 그렇게 뚜렷하게 안 나오고 있지만 휴머노이드 로봇이 양산돼서 현장에 바로 투입됐을 때 생산성을 가장 빠르게 올릴 수 있는 그런 국가가 바로 한국이다. 그래서 코리아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까지 저희는 탑픽으로 꼽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쭉 내용을 들어보니까 지금 저희가 우려 AI 그 거품이나 이렇게 이 AI가 좀 너무 올라온 거에 대해서 부담을 좀 느끼고 있지만 네. 그래도 여전히 반도체 시장은 좋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고 결국은 이런 게 있잖아요. 제주는 뭐 곰이 부리고 돈은 누가 번다? 한국이요. 사람이 번다. 결국은 지금은 AI 산업은 치열한 경쟁이에요. 저도 이걸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해요. 오픈 AI가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제미나이를 이길 수 있을까? 아니면 거꾸로 제미나이가 오픈 AI를 이길 수 있을까? 챗 GPT를 이길 수 있을까? 네. 그리고 AI 관련된 다양한 소프트웨어 회사들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근데 이 부분에 대한 대답은 그 누구도 단언을 할 수가 없어요. 네. 특히 AI 소프트웨어 기업들 굉장히 많이 주가가 빠졌거든요. 네네. 세일즈포스라든지 뭐 다양한 회사들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그 빠진 이유는 결국은 AI 시장이 소프트웨어 시장을 잡아먹을 거다. 플랫폼 시장을 잡아먹을 거다. 이런 우려에서 발생한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을 내리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미래를 예측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는 제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사람이 번다는 것처럼 네. 뭐 제주는 그쪽에서 벌지 모르겠지만 그 산업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한국 기업들을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다. 그렇지만 미국 빅테크를 버리자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네. 미국 빅테크도 분명히 승자가 독식을 할 거예요. 아직까지는 엔비디아가 승자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네. 알파벳이 승자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관심을 끊어서는 안 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현재 시점에서 눈으로 돈을 벌어들이는 그런 회사들이 눈에 보이는데 왜 눈에 보이는 회사들을 간과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회사에 집중하려고 하느냐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네. 요 뒤에 이 표 보여드리면 저희 타이거 ETF 중에 타이거 반도체 탑10, 타이거 코리아 AI 전력기기 탑3 플러스, 타이거 코리아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 요거를 이렇게 탑픽으로 보신다는 말씀이시고. 맞습니다. 예. 네. 아마 주가가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저는 그럴 때마다 ETF로 투자하십시오. ETF는 그 개별 종목의 부담스러운 주가를 어느 정도 ETF 가격으로 희석시켜주고 그리고 또 분할 매수라는 것도 있으니까 뭐 충분히 접근하기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준비했어요. 네. 결국은 한국 시장의 강세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정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화면 잠깐 보시면은요. 참고로 저는 2001년에 LG증권으로 입사를 했어요. NH투자증권의 전신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20년 넘게 애널리스트로 생활을 했는데요. 이렇게 정책이 파워풀한 걸 처음 봐요. 정책이라는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지만 정책의 실행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실행 속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둘 다 빨라요. 둘 다 무시하게 빨라요. 그래서 최근에 가장 핫한 ETF를 뽑는다면 저는 무조건 타이거 증권을 꼽고 있거든요. 결국은 그런 것들이 앙상블,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이 증권업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상법 개정안, 2020년에 상법 개정안 3차 통과 예정이고요. 그리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있고요. 그리고 외국인들의 한국 투자를 좀 자유롭게 한다든지 다양한 정책적인 모멘텀이 작용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지금 정책 코스닥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코스닥에 아마 느끼실 거예요. 어제 이 방송을 찍기 전날 코스닥이 또 굉장히 급등을 했거든요. 저는 정책 효과도 분명히 있는데요. 코스닥 벤처펀드, 그리고 BDC, IMA, 그리고 연기금의 코스닥 그 투자 요인, 이런 것들이 아우러지면서 코스닥도 점차 나아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쭉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도 요새 종종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오히려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너무 많이 올라왔으니까 맞아요. 혹시 증권주 가지고 있니? 이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이제 증권 관련된 ETF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이제 이 증권주들은 정부 정책으로 인해서 더 좋아질 가능성이 지금 큰 상황이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화면 잠깐 보시면은요. 제가 그럴 줄 알고 우리 최정용 어드바이저님
니즈를 머릿속을 제가 꿰뚫었습니다. 일단은 거래대금이 많이 늘었어요. 오, 네, 거래대금. 어찌됐건 증권사의 가장 비즈니스 모델 중에 한 축은 브로커리지 않습니까? 네네. 매매 회전율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거래대금이 늘었고요. 저희들 지금 큰일 났어요. 6월 달부터. 왜 큰일 난 줄 아세요? 아, 거래 시간이 1시간 맞아요. 1시간 빨라지고 8시까지니까 저희 ETF도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아마 거래가 될 거예요. 네. 그럼 우리 출근 언제 해야 돼요? 아, 퇴근을 못할 것 같은데. 퇴근 못 하겠죠. 네. 네. 근데 저희는 굉장히 힘들지만 증권업을 바라보시는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거래 시간이 늘어나니까 그만큼 거래 대금이 늘어나겠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고요. 네. 그리고 뭐니 해도 예탁금, 즉 시장에 증시에 투입될 수 있는 여유 자금들이 너무나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예탁금도 네. 아마 1월달 데이터로는 106조라고 나와 있는데요. 네. 제가 최근 데이터까지 체크해 보니까 거의 120조 원에 근접하고 있는데요. 더 늘어났네요. 네, 그런데다가 소위 말하는 예금성 자금에서 네. 투자성 자금으로 머니 무브가 일어나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증권업을 가장 수혜라고 보고 있고요. 네. 증권업뿐만 아니라 배당소득 분리과세 얘기 들어보셨죠? 네네. 네, 배당소득 분리과세라는 것은 일정 요건에 부합하는 기업이 배당을 하는 배당금에 대해서는 분리과세 할 수 있게 해주겠다. 그 일정 요건이 뭐냐면요. 두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배당 성향이 이미 40% 이상인 기업, 이게 우수형이라고 분류를 하고 있고요. 네. 배당 성향이 40%는 안 되지만 25% 이상이면서 전년 대비 배당금을 10% 이상 증가하는 기업, 우수형, 이런 기업들이 하는 배당에 대해서는 배당금을 받으신 투자자분들이 분리과세를 신청해서 종금세, 종합금융과세, 종합소득금융과세. 종합소득금융과세, 네. 종금세, 종합소득금융과세를 피할 수 있게끔 만들어놨습니다. 그렇다면 거꾸로 얘기하면 이 요건에 살짝 미달한 기업들은 네. 배당금을 늘려서 요건을 맞추겠죠. 그게 바로 금융지주, 은행들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은행들 주가도 굉장히 좋고요. 네. 증권주 주가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뿐만 아니라 한국이 잘하고 있는 게 또 뭐 할까, 또 정책 모멘텀이 뭐가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네.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것은 AI 산업이 커지면 한국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업종을 얘기했던 거였고요. 네. 정책적인 부분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요건들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눈에 띄는 업종이 있었어요. 방산과 우주. 오. 방산은 정책적인 효과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자주국방. 최근에 네. 일본에서 선거가 있었죠. 예. 선거가 있었고 자민당이 절대 다수를 차지를 했어요. 근데 자민당이 내세우고 있는 첫 번째 캐치플레이가 뭔지 아세요? 거기도 국방 쪽 아니에요? 자주국방. 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자주국방은 정책적인 모멘텀에다가 또 우주산업, 또 스페이스X 상장하지 않습니까? 네네. 우주산업도 정책적인 효과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니까 K방산엔 우주 ETF를 저는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증권주 어떻게 너무 고점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네. 결국은 이런 다양한 상품들이 상장을 해서 거래가 된다면 증권주는 좋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좀 있으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도 아마 상장할 예정입니다. 네네. 아직까지 어떤 종목으로 뭐 2배짜리 ETF를 만들지는 아직까지 정해지진 않았어요. 네. 시장에서는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요 정도는 레버리지 ETF가 2배짜리 네. ETF가 상장할 거다. 그렇다면 이거 역시도 거래대금을 굉장히 늘리는 요인 중에 하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에는 결국은 증권업이라든지 아니면 한국 금융시장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네. 자, 그러면 AI 산업 말고 정책 모멘텀이 가장 강하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타이거 ETF를 꼽아드린다면 역시 코스닥 150이에요. 네. 코스닥 150 레버리지? 저는 조금 가지고 있습니다. 예. 네. 예, 레버리지는 일단은 뭐 음의 복리 효과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네. 가급적이면 한 배짜리로 먼저 하시는 게 좋아서 코스닥 150 ETF를 가지고 와봤고요. 네. 여기에 알테오젠, 에코프로 BM, ABL 바이오, 또 바이오 종목들이 많이 들어있다 보니까 네. 요즘 저한테 야 바이오 ETF 뭐 사야 돼? 이런 질문들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럴 네. 때마다 제가 드리는 대답은 뭐냐면 바이오는 종목으로 사시거나 그냥 코스닥 150으로 사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다가 자주국방 얘기 많이 하고 있으니까 네. K방산엔 우주, 타이거 거 말씀드리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타이거 증권 ETF도 뭐 NH투자증권 직원분들한테는 좀 뭐 고객분들한테 조금 죄송스럽긴 하지만 네. 미래에셋증권 비중이 제일 높습니다. 네. 예, 최근에 증권업에서 가장 주가 탄력성이 좋은 회사가 미래에셋증권이다 보니까 미래에셋증권도 뭐 갖고 있는지 아시죠?
네, 스페이스X. 예, 예, 예. 그러니까 우주 모멘텀이 좀 붙다 보니까 네. 뭐 증권업 자체의 모멘텀도 있겠지만 또 우주라는 모멘텀이 붙어서 요 세 개 ETF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정책 모멘텀 ETF까지 말씀을 드렸고, 그 앞에서 이제 그 머니무브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최근 은행에서 이제 증권 쪽으로 들어오는 머니무브 상당히 큰 상황에서 네. 이 직접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그 저희 증권 쪽으로 이동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러면 앞에 저희가 쭉 뭐 반도체부터 해서 정책 모멘텀 ETF까지 설명을 드렸던 부분들을 연금 계좌에서도 투자를 할 수 있지만 그 추가적으로 연금 계좌에서 투자해 볼 ETF가 있을까요? 연금은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네. 우리가 일반적인 계좌라든지 ISA에서는 뭐 손해 나더라도 또 만회할 수 있는 기간적인 네네. 여유라든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좀 여유롭게 뭐 당장 큰 손실만 아니라면 여유롭게 매매를 할 수 있겠지만 네. 만약에 제가 은퇴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 연금 계좌에서 손실이 난다면 굉장히 복구할 수 있는 기간이 짧거든요. 네. 그래서 연금 계좌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투자를 해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퇴직연금 계좌 같은 경우에는 안전자산 비중이 있지 않습니까? 네. 위험자산은 70%까지, 네. 안전자산은 30%까지 그런 룰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룰이 왜 생겼냐라는 것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시청자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네. 연금 계좌는 일단 지켜서 나의 노후를 안전하게 가라라는 그런 맥락입니다. 자, 제가 퇴직연금 적립금 추이를 한번 뽑아갖고 왔어요. 네. 고용노동부 자료고요. 적립금이 퇴직연금 적립금입니다. 431조예요. 오, 상당히 커지고 예, 있네요. 예, 3년 연속 13% 이상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다가 실적 배당형, 소위 말하는 예금, 적금 이런 거 말고 실적 배당형, 뭐 투자 상품 이런 것들은 75.2조 원까지 실적 배당형 상품에 대한 투자도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특히 DB형, DC형이 섞여 있는데요. DC형 같은 경우에는 2024년 27.4조 원으로 빨리 늘어나고 있어서 저는 연금 계좌에서 투자에 대한 경험이 적다면 무조건 배당형 또는 인컴형 상품으로 먼저 투자를 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다가 최근에 어찌 본다면 뭐 연금 생활자 아니면은 좀 금융 생활자들 이런 분들한테 좀 안 좋은 소식이 있어요. 금리가 떨어지는 거예요. 네. 네. 어찌됐건 야 금리 아직 안 떨어졌어 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작년 재작년이랑 비교한다면 금리 많이 떨어졌어요. 그렇죠. 미국도 금리 많이 떨어졌어요. 네네. 제가 앞에서 뭐 미국 금리 FOMC에서 금리 인하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올해도 미국도 한 2번 정도는 금리 인하할 수 있을 거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이렇게 금리가 인하되는 국면이라면 금리 인하 굉장히 버티기 힘드실 거예요. 특히 연금을 예금 상품이라든지 아니면 보험 상품으로 유지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네. 금리 인하기에는 버티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갖고 온 게 뭐였냐면은 리츠예요. 리츠 같은 경우에는 제가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네. 금리 인하기에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자, 그렇다면 왜 금리 인하기에 리츠가 수혜를 받을 수 있어? 이렇게 되물으실 텐데요. 네. 리츠는요, 크게 보시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임대료 수익을 배당으로 준다. 네. 근데 그 임대료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이 리츠도 돈을 빌려요. 네. 돈을 빌려서 빌딩이나 오피스를 사고 거기서 나오는 임대 수익에서 내가 돈을 빌렸기 때문에 발생하는 이자, 대출 이자를 차감한 만큼을 수익으로 인정을 해서 배당을 주거든요. 네네. 참고로 리츠는 전체 이익의 90% 이상을 무조건 배당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금리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임대 수익은 약간 금리에 따라 민감하긴 하겠지만 네. 임대 수익이라는 것은 결국은 인플레이션, 물가와 연동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혹시 물가가 떨어질까요? 떨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짜장면 가격이 내년에 5,000원이 될까요? 그런 적은 없었던 네, 것 같아요. 그런 적은 없겠죠. 그래서 임대 수익은 인플레이션이랑 연동되고 그리고 우리가 대출 이자는 금리랑 연동되기 때문에 네. 금리가 떨어지는 구간에서는 대출 이자가 떨어지고 네. 그리고 임대 수익은 물가와 연동해서 올라가고 그러면 네. 리츠의 수익은 커지고 네. 이게 바로 금리 인하기의 리츠의 강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리츠는 결국은 새로운 오피스, 새로운 빌딩을 사기 위해서는 증자를 해야 되잖아. 네. 너 증자할 때, 유상증자할 때 또 주가 희석되잖아. 이런 것들이 리츠의 약점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사람들도 알고 있어요. 이렇게 과도한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주가가 희석된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유상증자를 하더라도 증자 비율이 높지가 않아요. 그런데다가 3자 배정. 제가 어드바이저님한테 3자 배정으로 유증을 하게 되면 일반적인 주주들은 손해를 많이 안 보시겠죠. 네. 그리고 회사채 등을 발행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리스크를 많이 없앴다라는 것이 최근 리츠의 강점입니다. 네. 근데 여기서 제일 좀 중요한 거는 그럼 네. 리츠는 배당을 어느 정도 주냐 이거를 많이 물어보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결국은 리츠도 얼마나 배당이 주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인들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데요. 네. 그러면 이런 걸 생각해 봐야 돼요. 앞서서 우리가 한국 AI 산업 관점에서 한국을 바라봤고 네. 정책 관점에서 한국을 바라봤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리츠도 정책 관점에서 오. 바라볼 필요가 있거든요. 네. 리츠와 관련된 정책이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아무 정책이 없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정부도 알고 있어요. 정부에서도 리츠 활성화를 위해서 관련 정책 법안 개정을 굉장히 준비를 하고 있고요. 2025년 6월에 리츠 활성화 방안이라는 걸 발표를 했어요. 네. 그래서 리츠 간 M&A 지원이라든지 자산 재평가를 활성화한다든지 그리고 리츠 내 자금 유보를 좀 허용해 줬어요. 네네. 리츠에 돈이 없어 버리면 빌딩을 못 사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리츠 활성화 방안을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리츠가 투자할 수 있는 자산이 한정되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는 이것도 다각화 풀어졌어요. 음. 데이터 센터 투자하고 싶죠? 또 투자하고 싶어요. 네, 이제 리츠도 데이터 센터 투자 가능해요. 네. 네, 그런데다가 산업단지 이런 것도 투자가 가능하고요. 자산유동화 증권이라고 ABS라고 불리우는 네. 자산유동화 증권이나 주택저당증권 이런 증권도 투자가 가능해졌어요. 음. 그러니까 과거에 리츠 그냥 빌딩 하나, 오피스 하나 이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네. 이렇게 다양해졌기 때문에 리츠의 배당 수익률도 올라갈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리츠마다 조금씩 틀려요. 어떤 개별 리츠마다 조금씩 틀리지만 대략 6에서 8% 정도의 배당 수익률이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뭐 개별 리츠 투자하시는 것도 땡큐예요. 왜냐하면 개별 리츠도 뭐 그 리츠에 대한 분석이 용이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리츠 상품 하나 뭐 신한 알파 리츠, 뭐 코람코 리츠, ESR 캔달 리츠 뭐 이런 것들 투자하시는 것도 좋은데 네. 문제가 하나 있어요. 유동성. 네. 예, 개별 리츠들은 거래가 잘 안 돼요. 그렇게 우리가 큰 돈, 설마 리츠를 좀 작은 돈, 뭐 제가 작은 돈을 무시하는 건 아니겠지만, 네. 뭐 한 50만 원, 100만 원으로 리츠 투자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개별 리츠로 그렇게 투자하시면, 그 매매가 가능하시겠지만, 좀 큰 돈, 약간 퇴직연금의 계좌가 크셔가지고, 그쵸. 예. 큰 돈으로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까다로울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오히려 그런 리츠들이 묶여져 있는 리츠 ETF를 통해서 투자하시면 그런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제 이 리츠까지 이제 설명을 쭉 주셨는데, 네. 그 타이거에서 나온 리츠 ETF 상품이 있는 거죠? 네, 예. 리츠 ETF 없을 리가 없죠. 네. 참고로 저희 타이거는 리츠 명가입니다. 아, 참, 그거 하나만 말씀 안 드렸네요. 네. 최근에 저한테 달러를 좀 사고 싶다. 오, 네, 달러. 달러. 네, 네. 뭐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됐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도 너무 환율이 약세가 심해지니까 네. 너무 이거 문제다라고 생각을 해서 환율 방어를 좀 적극적으로 했었지만 역시 달러는 무슨 문제가 발생하거나 어떤 이슈가 발생하더라도 좀 안전자산으로서의 역할 그리고 또 한국이 워낙 이머징 국가에 속해져 있고 약간 시크릿컬한 국가다 보니까 달러를 통해서 한국의 그런 시크릿컬을 해지할 수 있는 그런 니즈들이 있어서 저희는 달러 자산도 하나 갖고 왔는데요. 네. 미국 초단기 국채. 오, 네. 국채는 국채인데 초단기, 네. 3개월 미만. 3개월 미만이면 미국 금리가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인플레이션이 고착화되면 금리 인상도 고려하겠다. 그러면 금리 인상 만약에 발생하게 되면 손해 보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얘는 초단기. 음. 그래서 듀레이션 노출에 따른 그러니까 듀레이션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금리 변동에 따른 노출도가 굉장히 짧고요. 그리고 뭐니 해도 미국 초단기 국채는 한국보다 쿠폰이 높아요. 네. 네. 개인 투자자분들이 또 이미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많이 하고 있죠. 네. 이게 아마 스고브라는 이름으로 미국에서는 거래가 되고 있고요. 네. 그 스고브 상품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한국에 그대로라는 100% 그대로라는 뭐 표현은 좀 그렇긴 하겠지만 네. 그런 스고브를 추종해서 저희가 만든 그런 상품이기 때문에 미국 초단기 국채 ETF도 달러 투자하면서 미국 단기 국채의 쿠폰까지 어느 정도 겨냥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이니까 단순하게 달러를 갖고 있겠다. 플러스 쿠폰도 조금 먹겠다. 이런 ETF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본부장님 이렇게 나와주셔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듣다 보니까 벌써 예, 저희 마칠 시간입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이렇게 많은 내용을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한 1분 정도로 네. 저희가 뭐 시간이 많지는 않으니까 네. 1분 정도로 뭐 마무리 요약을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결국은 미국 AI 산업 분명히 시대의 흐름입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누가 위너가 될지 모르겠지만 시대적인 흐름이니까 AI 산업에 대한 관심은 가지셔야 되고요. 네. 구글 또는 뭐 마이크로소프트 관심 끊으시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AI 산업이 커지면 커질수록 돈을 버는 한국 산업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메모리 산업, 전력기기 산업 이런 네네. 것들은 돈을 벌 수밖에 없는 산업이니까 이 산업과 관련된 ETF 반드시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요. 네. 정책 모멘텀이 한국은 너무나 좋습니다. 이 정책 모멘텀이 뭐 상법 개정안이라든지 아니면 코스닥 시장 활성화 정책이라든지 네. 이런 정책 모멘텀도 있으니까 이 정책 모멘텀에 해당되는 뭐 금융 고배당 ETF라든지 증권 ETF라든지 이런 코스닥 150 ETF도 관심을 가지시면 좋고요. 네. 마지막으로 연금 생활자는 뭐 공격적인 투자도 좋겠지만 인컴 투자, 배당을 통해서 생활비를 창출하는 투자도 중요하니까 리츠 그리고 리츠 인프라, 그리고 미국 초단기 국채와 같은 달러화로 된 ETF 이런 것들도 당신의 연금 계좌를 좀 따뜻하게 해줄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 네, 뭐 마무리도 아주 깔끔하게 네. 해주셨네요. 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식시장으로 유입되는 자금들 중에서 ETF 시장으로 유입되는 금액이 상당히 큰 상황이라고 합니다. 최근 주식시장이 상승하면서 개별 종목 투자에 어려움이 있으실 텐데요. 최근 성장세가 커지는 ETF를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는 이제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